근데 이제 일본식 교육은 굉장히 많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본이 지배하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은 어떠했는가? 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조선을 식민지 국가로서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내용으로 모든 교육의 체제가 일본식으로 만들어진 교육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이념과 철학이 정립될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식민지 교육의 특징이죠. 네.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학교라는 것이 첫 걸음마가 이렇게 왜곡된 상황 속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우위에 둬야 되는데 교육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종속된 수단에 치우쳤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향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 토끼와 거북이 기억나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식민지 사관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식민지 사관인데, 제가 70년대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토끼와 거북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의도를 갖고 일제강점기에 소학교에서 교과서에 있었던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육 내용에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를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거북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토끼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면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여기에서의 거북은 바로 우리 조선을 이야기하고 토끼는 일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솝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토끼와 거북을 만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굉장히 비교육적인 요소가 있어요. 토끼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자만해가지고 중간에 잠을 자죠. 몰래 깰까 싶어갖고 살금살금 이제 토끼의 곁을 지나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승리의 함성을 지른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비록 능력은 부족한 조선인들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아주 영리하고 뛰어난 일본인들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국민들은 그냥 주어진 일에 순종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면은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우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솝 우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었는데, 요건 이제 사파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가 학을 초대를 했는데 음식을 전혀 못 먹을 이런 그릇에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 같으면 여기 이 음식에는 내가 좀 먹기 힘드니까 다른 그릇을 좀 달라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괘씸한데?
날 초대해놓고 음식도 못 먹게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얼마 후에 또 학은 같은 방식으로 여우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긴 부리의 항아리 같은 데 음식을 내놓죠. 자, 이것이 좀 비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말하면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런 또 같은 방식으로 안 갚음하는 이런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줄 수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 토끼와 거북이와 여우와 학은 당시에 일본의 소학교 교과서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1928년도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가지고 일본의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본식 생각이 우리나라의 그 교과서에 오래도록 장수하는 이런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